안녕하세요. 블랙보디의 김은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공부방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또한 계획하고 계시는 분, 그 다음에 우리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들 다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입장은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들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그리고 잘 가르치고 싶으시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 정신수양 학생들, 정말 선생님의 인내심과 프로 정신을 이렇게 높여주는 우리를 조금은 어렵게 하는 그런 학생들 조금 고민이 되시죠? 그리고 또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아이들, 퇴원하는 아이들이 조금 없었으면, 고정적으로 잘 유지됐으면 좋겠죠. 굉장히 다양한 그 희망들, 그 다음에 욕심들, 계획들, 포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이나 이렇게 지인들을 통해서 얘기를 쫙 들으면 어떤가요? 막 한 달에 월천 이상씩 막 벌고 있는 선생님들, 그 다음에 대기자가 막 몇 명이래 이렇게 들려오는 먹먹하더라 하는 그런 통신 소식을 들을 때 우리 선생님들 혹시 부러우신가요? 좌절될 수도 있겠네요. 좌절되시나요? 아니면 안 믿기시나요? 아유, 애들 몇 명 동네에서 가리켜서 그렇게 해도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들을 믿습니다. 네. 제가 해봤고, 또 가능한 분들의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이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 맞는 얘기예요. 충분히 누구나 겪을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고, 저 또한 겪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저의 경험과 부족하지만 제가 직접 느꼈던 것, 경험했던 것,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공통된 것들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선생님들 좀 듣고 선별적인 수용을 해서 적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은 이렇게 선생님들이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꾸려나가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알면 어머님들, 선생님들 둘 다 그 상대의 심리를 조금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계획을 해서 새로 이제 상황을 설정해 볼게요. 제가 한국에 딱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국 가면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다시. 학원이 아닌 공부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저 혼자 공부방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시작하는 지역이 물론 교육청 그 단가를 봐야 되겠지만 한 달에 4일만 일해서 1,000만 원을 벌겠다라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학생 분당 그 수업료가 있습니다. 교육비가. 교육청에서 고시했는데 분당 교육비가 얼마일까? 몇 시간을 지도해야 될까? 그러면 한 명당 수업료는 얼마일까? 그 다음에 주 4회를 할 거니까 월수금반, 화목반 이렇게 나누겠죠? 그러면은 한 타임당 인원은 몇 명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겠죠. 그러면 나의 총 노동시간은 얼마인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먼저 기준을 딱 잡은 게 금액 1,000만 원. 그 다음에 일하는 시간 월화수목. 그 다음에 요일은 잡았는데 시간은 잡지 않았거든요. 최소 시간부터 안 되면 조금씩 늘려나가는 걸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등을 환하게 바꿀 거예요. 그래서 LED 등값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책상을 사야 합니다. 이거는 투자 비용이 선생님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싼 것을 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동네에서 학원 정리하는 데 있으면 세트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자리를 잡고 한 10개 정도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테이블 없으면 식탁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싸게 살 수 있으면 당근에서 무료 받거나 아니면 이걸 저렴하게 산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도 없고요. 노트북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 대신 컴퓨터, 프린터기 이런 거 다 하나도 없다라고 전제하고 자, 출발을 이제 합니다. 한 달에 제가 경기도권에 이제 자료에 알아본 결과 분당 교육비가 190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학생이 1분 교육할 때 190원이면 제 경험으로는 3시간을 시킬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이 9번은 수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시간, 9번,
분당이 190원 계산을 하면은 3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오는데 중학생 한 명당 30만 원 잡겠습니다. 그러면 월수에 500은 나와야겠죠. 월수 화목해서 1000만 원이니까. 그러면 인당 30만 원이라면 저 같은 경우면 동시간대에 9명까지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9명을 꽉 채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시 반, 월요일, 수요일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첫 타임 잡고요. 그때 9명을 수업하는 거죠. 그리고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두 번째 타임으로 잡고 9명을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3927, 3927 어떻게 될까요? 네, 540만 원이죠. 물론 꽉 찬다는 전제 하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은 제가 목표 달성 비용으로 갔고요. 월수에서 40만 원, 화목에서 40만 원이 나오면 80만 원이죠. 네. 그러면 이 80만 원으로 일단 공부방에 관리비를 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구비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죠? 칠판. 그럼 첫 달은 칠판 없이 어떻게 수업하나요? 칠판도 싸게 살 수 있으면 그거 사면 됩니다. 그런데 칠판 없어도 개인 지도로 다 1대1로 지도할 수 있어요. 그 대신 1대 다로 수업할 때에는 반드시 칠판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칠판도 없었기 때문에 없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전부 다 개인 지도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이 책상으로 가든 아이가 내 책상으로 오든 이거는 지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동시간에 9명을 어떻게 다 일일이 1대1로 하나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1시간 반씩 2번을 나누세요. 그래서 4명, 5명 이렇게 해서 1시간 반 진도 나가는 아이는 4, 5명입니다. 1시간 반 이후에 아이들을 체인지를 해서 저는 계속 새로운 아이를 또 4, 5명을 지도하면 되겠죠. 4, 5명을 동시간대에 1대1로 하는 것은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게 어렵다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작게 시작해서 늘려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1시간 반 진도 나가면 그 다음 1시간 반 동안은 뭘 해야 될까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엄마들은 이 아이들을 방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생각하는 수업 황소에서도 어떤가요? 1시간 50분 문제 풀고 1시간 50분 진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도 나가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운 것을 8시간 안에 복습하게 되고 그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 실력이 온전히 내 것으로 돼요. 얼마가? 80% 정도가. 8시간 이후에 풀게 되면 80%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배우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를 술술술 풀어버린다면 배웠던 개념이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외워지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배운 내용의 문제를 풀게 한다거나 테스트를 보게 한다거나 숙제에서 풀렸던 부분을 오답노트 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으로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요. 1시간 반 부족합니다.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더 늘리세요. 30분 1시간 정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비 단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게 동네 교육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다 막 25만 원을 넘기가 힘들다. 근데 나 혼자 30만 원, 35만 원, 40만 원 이렇게 받으면 이제 등록한 학생들이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고려하세요. 그런데 고등부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고등부의 경우에는 입시가 다가왔거나 아니면 정말 좀 발등에 불 떨어져서 해야 되는 아이들은 교육비가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해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상황 판단을 좀 하셔서 아이들 가격표나 원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선별하셔가지고 이거는 결정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비 30만 원 3시간, 3시간 이상 하는 거는 저는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싼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시고 점차 필요한 거 한 달, 2달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육비는 계속 누적을 해두세요. 그리고 이 비용이 그러니까 누적 비용이 쌓이면 아이들한테 일부 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돈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요. 시험 잘 봤으면 그러면 간식도 그 돈으로 사주고요. 아이들 뭐 필기구 같은 거 이런 것들 선물로 해줘도 좋고요. 뭐 생일날, 그 다음에 뭐 졸업하는 날, 뭐 이런 날 있죠. 크리스마스 날 한 번씩 이벤트성으로 할 때 이런 축적된 비용이 있으면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금물, 이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라고 한 건 뭐냐면 간식이요. 아이들 선생님이 배 채워주는 거 아니에요. 머리 채워주세요. 그리고 마음 채워주세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잘 가르치고 싶죠. 여기서 오늘은 실력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실력이 그냥 학생보다 낫다라는 전제하에 아이들을 잘 지도하는 방법, 그리고 선생님을 되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실력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만족을 줄 수 있을까? 나도 덜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들도 이거를 알면 선생님이 어떤 마인드로 내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지, 내 아이를 이런 선생님한테 맡겨도 되는 것인지 좀 결단을 할 때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들 꼼꼼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꼼꼼한 거냐고요? 첫 번째, 숙제검사 매번 꼬박꼬박 자세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테스트 보셔야 됩니다. 아이들 테스트 보지 않으면 뭐라 그럴까, 좀 정리가 안 되고 풀어져요. 단원 테스트라도 보시던지 매일 테스트 보시던지, 일단 아이들의 실력을 키워주는 거는 숙제와 테스트는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숙제 검사할 때 줄노트 반드시 사용하게 해주시고요. 풀이 과정 정확하게 썼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모른다고 별표 치고 넘어가고 그냥 안 해온 건 아닌지, 모르면 문제라도 똑같이 뺏겨서 쓰라고 해주세요. 왜냐고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애들 급하거나 아니면 대충 풀어서 모르겠다 그러고 대충 별표 쳐가지고서는 막 가져오는 거. 근데 다시 풀어보면은 풀을 수 있는 문제 되게 많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귀찮지 않은, 그거를 조금 습관 들여주기 위해서 너 모르면은 문제 대신 5번 써와,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아이가 최대한 풀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유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를 본 이후에는 반드시 틀린 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틀린 거는 반드시 몇 개가 됐던 간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던 아니면은 아이 보고 계속 고치라고 하던 뭔가가 끝나야 됩니다. 여기서 이 뭔가는 어떻게 됐든 답이 나와야 돼요. 아이가 잊어버려서 다음에 또 틀리는 한이 있어도 일단 그 문제에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단원이 마무리되고 복습이 되고 해야지 아이의 실력이 쌓일 수가 있거든요. 아이는 했던 걸 다시 하는 거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잘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가 잘하지도 못하면서 또 하라는 건 싫은 거야.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또 풀면 자꾸 피하는 거죠. 돌아가려고 그러고, 아는 문제만 계속 풀게 되면 실력은 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센수학을 다 풀 수 있어요. 정답률이 한 90% 나옵니다. 그런데 A급이나 이런 블랙라벨이나 이런 심한 문제집을 풀면 반도 못 맞아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요? 어떤 문제집을 하는 게 맞을까요? 고민되시죠? A급 푸셔야죠. 왜냐하면 고난이도 문제를 더욱더 심화하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을 높여야 되죠. 이미 센수학은 90%면 어느 정도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90에서 맞춰가지고 100을 올리느니 더 심한 어려운 문제집을 풀어서 훈련하고 그 차원의 사고를 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아이가 생각할 수 있도록 문제와 내가 1대1로 딱 접해서 씨름해 갖고서는 지는 한이 있어도 씨름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고력을 키워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난이도에 맞는 문제집을 선별해 줘야 되겠죠. A급 4, 50점 나오니 그럼 우리 1품부터 풀자. 뭐 이런 식으로, 너는 1품까지만 풀자.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또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의외로 아는 것과 아는 것 같은 거를 구별을 못합니다. 선생님이 판서를 문제를 쭉 풀어주죠. 그러면 그러고서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듣고 해봐. 그러면은 못합니다.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다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꼼꼼하게 관리해주세요. 그러면 엄마들이 신뢰하고요. 퇴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퇴원을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냐면 일단 일정한 룰을 조금 만들어 놓으시고요. 첫 번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 답지 보고 베끼거나, 그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거나 틀린 거 맞았다고 채점하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출결 상태 안 좋은 사람, 부당결석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있죠? 몇 회 규정 두시고, 그 다음에 잘못할 때마다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엄마한테 그때그때 보고해서 엄마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아이들 분위기 흐리거나 욕설을 하거나 수업 시간에 회방이 심한 아이들, 같이 도저히 공부할 수 없다, 다른 아이들한테 피해가 간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과감하게 퇴원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어머니들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선생님을 지나치게 힘들게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아이가 공부를 잘 해요. 그런데
선행을 2년을 하는 아이였는데 어렵잖아요. 2년 앞서가면. 근데 하나 틀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가 문제를 푼 거를 엄마가 그날 맨날 책을 보고 하나 틀리면 선생님 이거 왜 틀렸나요? 이거는 다른 아이도 틀리나요? 우리 아이도 틀리나요? 그래서 정말 카톡을 핸드폰 처음부터 끝까지를 꽉 차고 넘어서 올리면서 봐야 될 정도로 문자가 옵니다. 아이가 간지 얼마 안 돼서. 네. 너무 그거에 대한 답을 안 할 수도 없고 나는 바빠 죽겠는데 근데 그거를 매번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그런 거예요. 엄마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아이가 문제를 하나 틀리면 그 자리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뭘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죠. 너 농도 공식이 뭐야? 그랬는데 대답을 못하면 막 웁니다. 닭똥같이 뚝뚝 막 이러면서 울어요. 왜? 하나 틀리면 걔는 완전한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와, 그거 보고서는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 늘 너무 물어봐서 제가 아이가 너무 안타까워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가 딱 보고 이 문제는 나도 조금 어려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 근데 내 아이가 그걸 틀렸으면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자기는 수학을 잘 못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수학 못하는 걸 무시하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너무 심각해서 네 그래서 제가 수업을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이 너무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은 감정적으로 너무 선생님을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퇴원시키는 게 좋습니다. 과감하게 시키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과감한 게 좋습니다. 선생님, 아이를 퇴원할 때에 대해서는 적당한 기준과 단호함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들도 선생님께 할 말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되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물어봐 주세요. 카톡 내용만 딱 봐도 이분은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시작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항상 감사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에 표현을 잘하는 분이구나 보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이들에 대해서 엄마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문자 드릴 때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드립니다. 띄어쓰기 다시 한번 보고요. 네,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나. 그 다음에 오타가 뭐 있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훑어보고 친구들하고 하는 대화는 저도 막 되게 크크크 막 이런 거 하기도 하죠. 근데 어머니들한테 얘기할 때는 뭐 웃음 표시 정도로 끝나고 굉장히 예의를 갖추게 되어 있어요. 어머님들도 그거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고 그게 아이들과 어머니에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선생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들이 학원 선생님, 공부방 선생님한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우리 입장 바꿔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죠. 엄마들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의 요구가 단순합니다. 뭐냐고요? 엄마들은 실력을 쫙 향상시켜주면 베스트, 완전 좋고요. 내 아이를 좀 칭찬해서, 설득해서, 야단쳐서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아이의 마음을 조금 위해주고 읽어주면서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마음과 태도가 변하고 그에 따른 열매가 조금 맺어지길 바랍니다. 선생님들한테는 특히 공부방 선생님들한테는 꼼꼼한 관리를 무조건 원하십니다. 학원 보낼 수 없어서 공부방 선생님 찾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대형 학원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거에 조금 불만족이신 분들,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맞춤해 주실 선생님들, 소규모 학원 원하는 경우 많고요. 과외를 시키고 싶은데 과외는 너무 부담돼서 그 과외 같은 관리를 해주실 선생님들을 가까운 데에서 찾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엄마들 어때요? 그거 만족시켜드리면 돼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다 하세요. 아이가 조금 부족하면 조금 느리게 가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이가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뭐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수준부터 맞춰서 해주세요. 그리고 속도나 진도에 대한 것들은 아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그거는 어머니들께 정확하게 인지시켜주세요. 할 수 없는데 무조건 2달 만에 이거 다 떼드리겠습니다. 20일 동안에 영어 단어 몇 개 막 이렇게 내신 무조건 만점 보장하면 이렇게 좀 하는 것보다는 진짜 할 수 있는 약속과 그 폭을 보시고 진짜 할 수 있는 약속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를 진심으로 대하면 그러면 그게 통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나의 마음과 어머니의 욕심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어떡해요? 퇴원입니다. 네, 선생님 단호하세요. 이 아이들 잘 가르치면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프로 정신 수양 학생들.
저도 겪어봐서 알죠. 해도 안 되는 아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우리가 포기하면 어디 가서 배우나요? 그 중요한 시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얘는 완벽하게 100% 노력했을 때가 학교 점수 70점이다. 어쩔 수 없어요. 70점 맞는 게 어디예요? 그쵸? 저는 이런 경우 많았었어요. 아이가 성적이 너무 안 돼서 막 50점 아래 이런 아이들 있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뭐 80점이 나왔다. 더 올리면 좋겠지만은 그게 80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대체 돈을 얼마를 들이고 어떻게 했는데 80밖에 안 나와? 라고 생각하고 다른 학원으로 옮기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점수 2, 30점대로 떨어지는 것도 많이 봤어요. 네. 왜냐고요? 그렇게 케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인 거를 내가 아는데 정말 내가 100%, 200%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끌어올린 건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한 4, 5년 지나면 우리 고3 되고 졸업하잖아요. 이제 동네니까 소문 다 듣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그 80점이 걔 인생 최대의 점수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만큼이라도 그거를 향해서 최대로 이끌어 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교육비가 30이던 40이던 부끄럽지 않고, 그죠? 얼마나 비싸게 받던 이것을 더 뛰어넘는 것을 내가 줄이라 하는 마인드로 아이들을 지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언제나 응원하고요. 진심이 통해서 훈련이 되는 학생들, 네, 꾸준히 늘어서 월 1,000만 원, 그 이상, 얼마든지 그 이상 학원으로 나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